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원자의 구성 입자의 발견 과정, 그죠? 해서 음극선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의 구성 입자를 발견을 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자의 어떤 모형이 어떻게 변천되어 있는지를 순서대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톰슨의 푸딩 모형,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 그리고 보어의 궤도 모형, 그쵸? 그리고 현대의 오비탈 모형까지. 그래서 우리가 원자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라고 하는 거를 저번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고 원자의 모형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제는 이런 원자들의 종류에 따라서 이 원자들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주기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주기율표상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배열됐는지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는 51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할 내용은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는 학생들이 예전부터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우리가 뭔지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의 표죠. 원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하나의 표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원소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1페이지를 펴주시면 우리가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나라는 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입니다.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은 연도로 따져보면 1817년이에요. 1817년 당시까지 발견된 원소들을 가지고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막 연구를 했는데, 이 데베라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리튬, 나트륨, 칼륨, 그죠? 발견돼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원소가 상당히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리튬, 나트륨, 칼륨. 그리고 나서 이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애는 원자량이 작은 애랑 큰 애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또 발견된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얘네가 성질이 비슷한데 이 세 개가 가운데 있는 애의 성질은 원자량이 작은 애와 큰 애의 중간 정도 된다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 데베라라는 사람은 어떠한 발표를 하냐면 자연계에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 쌍씩 존재해.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면 가운데 있는 아이는 양쪽 끝 아이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져라고 하는 새쌍 원소설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 있죠? 이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왜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까지 발견된 원소를 가지고 뭔가 원소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최초의 시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뉴렌즈라는 사람의 이 당시까지 62개의 원소가 발견됐었는데, 얘네들을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쭉 배열을 해요. 쭉 배열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애가 나타난다는 걸 발견을 해요. 이게 뭐하고 좀 닮았냐면, 우리가 음악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그죠? 파음계라고 하죠. 도에서 도까지 8번째마다 같은 음계가 나타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원소들도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면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애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옥타브설을 주장합니다. 파른계처럼, 우리 음악의 파른계처럼 옥타브처럼 8개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애가 나타나라고 발표를 딱 했는데, 심지어 발표마저 못합니다. 왜냐면 동료 과학자들이 비웃어요. 장난하냐 너 지금? 과학이 웃음냐? 과학이 음악이냐? 이러면서 엄청 조롱하고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논문 발표까지 학회에서는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좀 억울했죠, 그죠? 어쨌든 이 뉴렌즈라는 사람이 이러한 걸 발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납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제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얘는 이제 우리가 지금의 주기율표랑 거의 비슷한 주기율표입니다. 이 뉴렌즈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옥타브설은 원자량 순서대로 쭉 배열하다 보면 처음에는 8개째마다 비슷한 애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좀 원자량이 커지면 이게 막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8번째마다 똑같은 애가 나타나지 않고 막 이래요. 근데 이 멘델레예프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당시까지 발견된 몇 종?
63종의 원소들을 뭐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기율표를 제시하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까지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가지고 우리 원소 카드 같은 걸 만듭니다. 하나의 이제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뭐 원소 기호 쓰고 얘 원자량 얼마, 뭐 성질, 물리적 성질, 농점, 끓는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원자에 대한 성질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서 하나의 카드로 만듭니다. 이 63장의 카드를 막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성질이 비슷한 아이가 같은 세로줄에 오게 한번 쭉 나열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원자량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서 얘가 성질이 얘랑 비슷하면 이 밑에 놓는 거지, 그치? 또 원자량 순서대로 쭉 배열을 합니다. 같은 세로줄에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나게 쭉 배열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 배열되는 애가 얘랑 성질이 비슷한 게 아니고 얘랑 성질이 비슷하니까 이곳은 빈칸으로 놔두고 이쪽부터 배열 쭉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뉴렌즈랑 많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쭉 배열해서 하나의 이 주기율표를 완성을 딱 해요. 근데 그 당시까지는 지금의 이 발견된 원소들이 다 발견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쭉 원자력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성질이 비슷한 애가 같은 세로줄에 오게 나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금 이 색깔로 표시된 빈칸들이 나타납니다. 이 빈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맨델레이프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빈칸에 있는 원소들은 아직 발견이 안 된 것 뿐이야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밑에 있는 원소가 발견이 안 됐어요. 그 자리에 그냥 빈칸으로 놨던 거지. 그리고 나서 일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내가 에카 알루미늄이라고 명칭을 할게. 에카라는 건 비슷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아직 발견이 안 됐지만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얘는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가질 거고 녹는 점 끓는 점은 어느 정도가 될 거고 이러한 특성을 가질 거야 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한 3개 정도 이렇게 원소를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발표를 했어요. 이 과학자들도 뭐야 저게 지금 말이 돼 이랬는데 이 맨델레이프가 이 주기율표를 발표한 지 딱 10년도 안 돼서 이 3개의 원소가 모두 발견이 되고요. 그 발견이 됐는데 이 맨델레이프가 예측한 성질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게 다 적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회에서 이 맨델레이프를 완전 이제 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기율표가 거의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가 거의 시초가 되는 주기율표가 됩니다. 근데 이 현대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어떤 순서대로 배열했대?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근데 이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하다 보면 약간 좀 바뀌는 아이들이 있어요. 칼륨하고 아르곤이 얘네들도 약간 원자량 순서가 반대거든. 그래서 이 바뀌다 보니까 약간 안 맞는 아이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최초의 주기율표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맨델레이프의 주기율표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발견했던 것들이 에카 붕소, 에카 규소, 에카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발견을 했고요. 이게 다 이제 발견이 되게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현대의 주기율표는 뭐냐라고 하면 1913년도에 이 모즐리의 주기율표가 이제 거의 현대의 주기율표와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원소들이 원자량이 아닌 무슨 순서대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이 맨델레이프 때까지만 해도 이 원자 번호라는 건 뭐예요? 양성자 수잖아요. 양성자 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양성자 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는 원자량 순서가 아니고 무슨 순서다?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정말 쉬운 문제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 화학의 기초 1강, 2강에서 제일 먼저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거의 이제 복습한다는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율표라는 건 뭐냐? 주기율표라는 건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어떤 줄에 세로 줄에 오게 같은 족에 배열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주기율표.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에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고요. 가로줄이라는 건 뭐야? 요렇게 배열되는 게 가로줄이죠. 그죠? 가로줄. 이게 가로입니다. 가로. 자, 그리고 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주기율표의 세로줄입니다. 세로는 얘들아 뭐야? 요렇게 배열되어 있는 게 세로줄입니다. 이거는 알겠죠? 그죠? 이게 세로줄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같은 주기, 같은 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족 원소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가 뭐예요? 화학적 성질,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건 원자, 핵하고 전자 중에서 전자입니다. 그죠?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데 전자 중에서도 어떤 전자야?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그리고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이 원자과 전자가 같으면 같은 화학 반응을 하게 됩니다. 원자과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니까요. 그래서 이 족의 끝자리 번호가 원자과 번호가 되죠. 원자과 전자수가 되죠. 그래서 1족은 1개, 2족은 2개, 13족은 끝자리 번호가 뭐야? 3이니까 3개, 14족은 원자과 전자가 4개, 17족은 7개. 이런 식으로 족의 끝자리 번호가 원자과 전자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참고로 적어 놓을게요. 족의 끝자리 번호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주기율표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1족이고요, 그죠? 얘가 2족, 그리고 이게 얘가 3족, 4족. 그러니까 3족에서부터 우리가 12족까지는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1족, 2족, 13에서부터 18쪽까지 이런 원소들을 우리가 전이원소, 전형원소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은 전형적으로 주기율표를 잘 따르는 아이들이에요. 전형원소. 이 가운데 있는 건 전이원소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전이원소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21번부터 전이원소가 생기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딱 20번까지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20번까지의 원자 이름, 원소 기호 다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한 장 넘어가 보면 이제 자, 주기율표와 이제 원소의 특성인데 우리가 같은 족에 있는 아이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족에 해당하는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다.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내려와서 그러면 우리가 1족 아이들, 단 수소는 제입니다. 수소는 비금속이지만 원자과 전자가 하나라서 1족에 배열해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수소하고 이 1족에 있는 나머지 원소들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이 나머지 원소들은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데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이런 아이들이 알칼리 금속입니다. 얘네들은 다 공통적으로 은색 광택을 띠고요. 칼로 잘릴 만큼 무르고 반응성이 커서 산소하고 물에 쉽게 반응합니다. 이게 뭐예요? 1족 원소 같은 쪽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구나, 성질이 비슷하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2족 원소들을 우리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보다는 작은 반응성을 가지지만 다 이가의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1쪽은 알칼리 금속, 그리고 17쪽은 할로제 원소, 그리고 18쪽은 비활성 기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들, 17쪽은 할로젠 원소라고 하고 얘네들은 다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잘 되고요. 얘네들은 반응성이 매우 크고 18쪽은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얘네들은 옥텟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쪽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내려와 보니까 여기 뭐 원자과 전자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금속성에 대한 분류인데, 자, 이제 우리가 원소를 두 종류로 나눌 겁니다. 원소를 두 종류로 나눌 거고, 어떻게 나눌 거냐면, 자, 아까는 원소를 족에 따라 나눈 거라고 하면, 이번에는 원소를 성질에 따라 나눌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금속 원소로 나눌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비금속 원소로 나눌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라고 하면 성질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를 이렇게 나누는데, 금속은 이게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잘 되는 성질을 가진 아이들을 우리가 금속이라고 불러요.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쉬운 아이들을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잘 잃고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잘 얻는지를 한번 쭉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기율표를 한번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주기율표죠. 이게 이제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족이 될 거고요. 여기가 2족, 그쵸? 3족에서부터 12족, 13족에서부터 17족, 적어볼까요? 얘가 18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쭉 이렇게 나눠요. 나누고 나서 우리가 주기율표 상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아이들, 이쪽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로 구분을 합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속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금속은 뭐야? 이렇게 연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금속이고요. 미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금속이고요. 연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얘기하고, 이 경계에 있는 아이들 있죠. 금속하고 비금속의 경계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해서 금속과 비금속의 한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8쪽은 비활성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왼쪽 아래로 갈수록 뭐 금속성이 증가해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금속성이라는 건 뭐고 비금속성이라는 건 뭘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화학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금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금속은 뭐냐면 금속의 반응성이에요. 자,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금속성이라고 하는 건 비금속의 반응성입니다. 비금속의 반응성을 줄여서 비금속성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들아, 금속은 어떤 반응한다 그랬어? 위에서 금속은 전자를 잃는 반응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자, 이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라고 얘기했고, 이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금속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속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자를 잘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자를 잘 잃는다. 어느 쪽으로 갈수록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쪽으로 올수록 전자를 잘 잃고요. 그리고 전자를 잘 잃는다는 얘기는 뭐야? 음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니? 틀렸지. 양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전자를 잃는 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산화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다시 얘기하면 산화가 잘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수록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그래서 이게 금속성이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비금속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금속성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즉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 이쪽으로 올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전자를 잘 얻습니다. 그리고 음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고 우리 전자를 얻는 거를 두 글자로 환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얘네들은 환원이 잘 되는 아이들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수록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즉 오른쪽 위로 갈수록 그쵸? 이게 비금속성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왼쪽 아래에 있으면서도 좀 하나 예외가 있지 누구야? 예외적으로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비금속이라는 걸 따로 알고 있어야 돼요. 주기율표 상에서 일쪽에 배열하는 이유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라서 일쪽에 배열했지만 일쪽 금속하고는 성질이 다르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주기율표를 가지고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전자를 잘 읽고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애들은 전자를 잘 얻으려고 할까? 우리 1강에서 얘기했었는데 이거 뭐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쪽에 있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1족, 2족, 13족, 14족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쫙 보고 나면 1족에서부터 약 13족까지는 원자과 전자가 1개에서부터 약 3개까지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을 왜 하는 거라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얘네가 어떨 때 안정해요? 18쪽 원소들은 워낙 안정해서 화학 반응을 안 하잖아. 근데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살펴보면 가장 바깥 껍질을 꽉 채우고 있다. 즉 가장 바깥 껍질을 몇 개 채우고 있다? 8개 채우고 있을 때 가장 안정하더라.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8개 됐을 때 안정해더라. 이거 무슨 규칙?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쪽에서부터 13쪽에 있는 이 아이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원자과 전자가 1개에서부터 3개이기 때문에 5개, 6개, 7개를 어디서 얻어오든지 1개, 2개, 3개를 누구한테 주면 되는데 5개, 6개, 7개의 전자를 얻어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적은 1쪽에서부터 약 13쪽에 있는 이 아이들은 전자를 잃어서 전자를 누군가한테 줘서 옥텟을 만족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를 잘 잃는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14, 15, 16, 즉 15, 16, 17 이쪽에 있는 이 비금속들을 보면 얘네들은 최외각 전자가 5개, 6개, 7개 있는 아이들이에요. 최외각 전자가 5개, 6개, 7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 1개, 2개, 3개를 얻어오든지 아니면 5개, 6개, 7개를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데 5개, 6개, 7개를 누군가한테 준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를 1개, 2개, 3개를 얻는 게 훨씬 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쉬워요.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걸 생각하면 원자과 전자수가 적은 금속들은 당연히 전자를 잃는 반응을 할 거고 원자과 전자수가 많은 아이들은 전자를 얻는 반응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속성과 비금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율표 파트에서는 얘는 금속이야 얘는 비금속이야 라고 하는 것도 많이 물어보니까 우리가 주기율표를 쭉 그려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주기율표를 이렇게 쭉 그린 다음에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되니? 한 13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쪽이 뭐야? 이쪽이 금속 그리고 이쪽이 뭐야? 비금속 그리고 얘는 비금속 이런 식으로 적어도 금속과 비금속을 이런 식으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얘는 금속이고 적어도 얘는 비금속이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자. 자 이제 됐고 자 이제 54페이지 개념 길라잡이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개념 길라잡이를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학생들은 잠깐 멈추고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영상을 재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 데베라이너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3개씩 묶어 세쌍 원소로 분류하였다. 이거 맞습니다. 그죠? 5가 되겠고요. 멘델레예프는 원자번호를 순으로 나열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이거 맞니? 얘들아? 아니죠? 원자번호가 아니고 이거 뭘까? 원자량 순서가 되겠습니다. 틀렸지? 자, 현대 주기율표에서는 세로줄을 족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1주기부터 8주기까지 있다. 아니죠. 그죠? 한번 돌아가 보면 이 뭐라고 되어 있니? 1주기부터 어디까지 있어? 7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자, 수소 원자는 원자과 전수가 하나이며 알칼리 금속이다. 아니지. 일족 중에서 성질이 다른 하나가 수소고 얘는 금속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다가 틀렸어요. 할로젠 원소는 금속과 반응하여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기 쉽다. 맞고요.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맞습니다. 비금속 원소는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작다. 맞아요. 그러니까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큰 게 금속이라는 거지, 그치? 반대로 비금속은 매우 작습니다. 자, 내려와서 자, 빈칸 한번 채워보자. 일족이래.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누구니? 얘네들은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요. 알칼리 토금속은 뭐 그냥 2족이야.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로젠 원소는 몇 쪽이야? 17쪽이고요. 얘는 몇가 음이온이 된다?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고 18쪽. 얘네들은 모두 이런 상태.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반응을 거의 안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활성 기체라고 한다까지 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율표에 대해서 한번 배웠는데요. 우리 이제 마지막 2단원 마지막은 다음 시간부터 배울 내용은 원소들, 이 주기율표 안에 있는 원소들의 성질이 어떻게 주기적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유효 핵전화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이제 2단원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